아,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이재석입니다. 저는 프로파일러가 있기 전부터 그냥 범죄 분석을 했습니다. 소위 현장 감식에 가서 살인을 주로 담당하는데, 저는 학부를 공대를 나왔고 대학원을 범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제 테마는 논문이 원래는 살인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을 나가고 분석하다가 추후 폴리그래프 이 검사관으로 있는데, 검사는 약 한 5,000명가량, 그중에 여성이 한 1,0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계속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1년 평균 경찰 쪽에서 약 10,000여 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른 외부 기관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제일 잘 밝혀내고 그러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사람 같아요. 상당히 어렵고, 이 강의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사관들을 주로 하는데 좀 노출되기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는 폴리그래프의 언론이라는 통해서 이미 거짓말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이 테드에서 나오는데 그분 책 쓴 거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거짓말 탐지기라는 뭐 철학, 종교 여러 가지 거쳐 있고 하나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늘 범죄와 관련돼서 악의적인 거짓말, 고의적으로 하는 거, 거짓말을 뭐 장난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조건을 만들고 하고 이 자체가 일정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 혼용해서 쓰는데, 과연 거짓말 탐지기 뭘까 하는데 좀 약간 새로운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로 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 학문적인 범위가 넓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열하듯이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학문적으로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미세표정이라는 소위 행동증후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 그런 자체를 생리적으로 표출되고, 또 내부에 있는 것을 표출되고 하는 그런 행동증후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쓰는 자술서, 진술서, 이런 서류에 나타나는 거, 거기에 나타나는 진술 분석이라는 세 파트가 학문적 영역으로 좀 분리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장비와 어떤 행동 징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탐지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현대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로마 시대를 예를 들면, 이건 고문의 진실을 하나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염소가 소금에 관한 그 집착, 그걸 이용해서 피검자로 하여금 발바닥에다가 소금물을 묻혀서 핥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동양권에서 있던 송나라 시대 때 있던 소위 생쌀을 씻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보니까 분말이라는데 분말 아닙니다. 생쌀을 실제로 씻게 해서 양쪽 두 사람, 의심되는 사람을 씻게 해서 뱉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물기가 있는 생쌀이 나오고, 하나는 푸석푸석한 쌀이 나왔을 때 범인은 어떻게 해요? 푸석푸석한 쌀이 범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생리적인 거를 의미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턴도 지금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 하는 사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소위 사전 인터뷰. 그러니까 만약에 생쌀을 씹는 사람 할 때도 사전에,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포도청에서 원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건 진짜하고 여기서 처벌받으면 이렇게 잔뜩, 그걸 근데 거짓말 탐지기 이론의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조건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너 씹어봐, 이게 아닙니다. 그럼 일련의 조치를 한 다음에, 특히 그거는 누가 또 해야겠습니까? 앞에서 권위 있는 분이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도 기존에 경찰에 오면 수사나 뭐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한테, 심리학과 나오거나 그런 분들한테 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앞에 놓고 생사를 씻게 하고 뱉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다만 그거를 폴리그래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
기존에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나 뭐 이런 범죄에 이용하고 했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정서에 연구하는 거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종의 동물의 운동이라는 책자를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실제 그 플레라는 연극에서 이용하는 그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동물에 관한 인간을 빗대서 동물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런 서적을 남겼고 근데 와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 아주 이거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인간과 동물의 그 감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고 또 실제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간 표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기본적인 이론은 종의 다양성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다 표정이 다르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나중에 70년도에 폴 에크만이라는 미세 표정, 얼굴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 폴 에크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폴 에크만은 라이투미라고 영화에도 나와 있고 보면 그 모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위에 거짓말 탐지기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반 세체노프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쪽은 우리가 주로 미국 쪽하고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잘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반 세체노프는 변증법적으로 뇌나 이런 거에서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그 이론은 소위 리플렉스, 반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억제, 욕망, 억제도 일종의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욕망도 반사적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이반 파브로프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벨상 이반 파브로프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이반 파브로프가 학생 시절에 당시 금서로 지정되어 있던 이 세체노프 책을 독서실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봤다는 얘기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카리스마적이고 학문적인 실제 정통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프로이드는 초기에 실제 뇌를 연구를 했는데 뇌 자체로는 자기가 출세할 길이 소원했는지 이 정신심리학, 분석학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일종의 정신역학적인 그 당시에는 소위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이런 그런 여러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론을 영향을 받아서 토대가 돼서 움직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움직임이 뇌와 심리적인 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분은 그 러시아 쪽에 러시아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그 거짓말 지금 러시아의 그 심리적인 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일종의 정서 판단인 겁니다. 저희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질문에 의한 방법도 있고 어떤 질문에 있어서 손이 떨리거나 저 같은 이렇게 긴장되면 손도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추기도 하고 또 거짓말에 발각할 때 그 손의 떨림 실제 우리가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명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며 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연중에 들을 겁니다. 거짓말하면 눈이 뭐 우측으로 올라가니 좌측으로 올라가니 눈동자가 그런데 일정치가 않은데 근데 뭐 또 일부 얘기는 뭐 방어적이면 수동적이면 거짓말하려면 어떻게 팔짱을 끼든지 뭐 여러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니콜라이 번스타인 같은 사람도 서구 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위가 없으면서도 나중에 그 러시아의 학술원의 회원까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거는 일종의 동작 연구입니다. 뇌와 근육과의 움직임에 관한 거에서 실제로는 노동력 향상을 위했다며 이런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려집니다. 자, 이분은 각인이론에 유명한 콘라츠 로렌츠입니다. 이분은 범죄학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각인이론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거위나 동물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근데 어떤 이성에 관한 거 다른 암놈이 뭐 순놈이 어떤 액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머리의 움직임이 진동과 파동에 있는데 그게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론은 나중에 현대 이나스나 그 꿈꾸는 기계 진화라는 쓰는 유명한 이나스 박사나 또 신경진화학자인 소위 노벨상인 에델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공격성, 움직임하고
그러니까 이나스 같은 사람은 세포 단계에서 그 진동, 움직임이 그게 비대칭, 자극을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정서, 감정의 표현으로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 이론의 핵심적인 역할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라는 걸 서서히 나타나서 실제로 사용한 분입니다. 롬부즈라고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법의학자입니다. 이번은 생략성 범죄 이론을 내세우고 과학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당시에 미국,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그 비인권적인 행태가 많이 벌어져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체계적이고 인권적으로 과학적으로 취급을 해야겠다 해서 한 운동을 한 사람인데 롬부즈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맥박과 호흡을 이용한 방법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자기가 썼습니다. 범죄. 어떤 사건을 썼냐면 열차 강도 사건하고 지갑 절도 사건을 했는데 이 용의자는 실제는 주장하기는 자기는 지갑만 절도했지 자기는 발생한 열차 강도 사건에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갑 절도만 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러니까 강도 사건하고 절도 사건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분입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의 가장 핵심적인 채널이 보통 지금은 한 4개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호흡이나 심장, 이런 또 말초신경 이런 계통을 쓰고 있는데 여기 중에 있는 피부 전기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 전기 반응, 뭐 피부 저항 여러 명칭을 쓰는데 약자로는 EDR이라는 말도 쓰고 지금도 많이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 어떤 측정 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GSR이라는 말도 같은 동일말을 쓰는데 거짓말 탐지기 하는 사람들은 보통 GSR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의학계나 심리 생리학 쪽에서는 EDR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 GSR은 이탈리아의 갈바니에라는 분이 있는데 그 개구리 넓적다리에서 전기가 발생한 것을 발견해서 그 의미에서 GSR이라는 그 스킨, 리액턴스 이런 말로 쓴 겁니다. 이거의 이론은 아까 이반 세체노프가 어떤 피부 전기 저항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여러 설들을 나면서 대표적인 설을 얘기하는데 세체노프는 그 전기 저항, 그러니까 1888년에 페르라는 사람이 소위 GSR에는 접촉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댔더니 통증을 가했더니 저항이 감소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 쪽에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그게 계속 발전하다가 세체노프는 그 이론으로서 여기는 한선설, 그러니까 피부에 그 땀에 있는 신경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설을 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니 땀이니까 땀이 많아서 땀이 양이 많으면 거짓말도 많이 되니 실제는 그런 게 아닌 거는 일본의 학자에서 다시 밝혀졌습니다. 왜? 이 GSR이라는 피부 전기 반응은 호흡보다 먼저 반응이 일어납니다. 땀이 나기 전에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피부 양보다는 땀의 양보다는 땀의 어떤 그 고용물질, 호르몬이나 이런 고용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의 주로 표피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신경에 의해서 뇌까지 연결되지 않는 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입니다. 자, 이거는 버전이 좀 낮은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인데 실제로 아까 롬부르즈가 했던 거는 맨 상층부가 여기 4번째에 있는 소위 카디오라고 합니다. 심장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요거는 요 차트는 나중에 다시 하고 저 위에 가슴 호흡이나 초창에는 호흡 패턴을 하나만 썼습니다. 실제로는 가슴 호흡하고 복부 호흡 밑에가 복부 호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가슴 호흡이 강하고 남성은 복부 호흡이 강합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소위 유명한 워드 어소시언 테스트 뭐 이런 뭐냐면 단어 연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이 직접적인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됩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일종의 POT 검사라는 말이라도 쓰고 스팅 검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드 검사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유사한 검사법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고전적으로. 어떤 범인을 색출할 때, 목격자나 피해자가 누가 범인이냐 이렇게 할 때 쭉 세울 때 라인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경찰 영화나 보면 쭉 세워놓고 번호 들고 서 있는 거. 이게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건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일반 진술식 구두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왜곡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 능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단어 연상 기법인데, 이 검사 기법을 처음 도안한 사람은 소위 우생학적에 거두고 여기 심리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찰스 다윈의 사촌 동생인 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튼이 이걸 연구한 거는 실제로는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인이 인도인보다 우수하다는 걸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 툴로 연구했던 게 카드 연상법입니다. 단어 연상법인데 초기에 이 연상법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MMPI나 PI나 뭐 사이코패스 진단법 이런 툴이 거의 다 여기서 나왔다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서 나중에 IQ 검사도 하고 되는데, 이 단어 연상법이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칼 쿠스타프 융이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걸 받아들이다 연구를 했습니다. 카드를 보여주고 시간을 체킹하면서 그 속도를 체킹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발표해서 그 당시 그 컴플렉스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호흡이나 맥박 갖고 자기가 병원에서 쓰는 장비, 지금 폴리그래프 자체도 다 의료 장비에 속해 있는데 그거로 자기네 사무실의 절도 사건을 실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칼 쿠스타프 융 전에 바로 몇 개월 사이에 저기 막스 베르트 하이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구 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실제 그 단어 연상법을 이용한 그 범인 색출의 방법, 저분도 자기가 고안한 거짓말 탐지기, 말은 거창하게 거짓말 탐지기지만 호흡하고 카프 같은 거, 혈압 이런 거를 이용한 건데 그걸 실제로 대학원대 저 양반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정에 사용한 거를 굉장히 주장해왔고, 이 검사법은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문스타버그인데 이분은 구조주의 심리학자인 분투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투에서 강의를 듣다가 분투가 어소시에이션, 그 아까 워드 단어 연상법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 검사법을 미국에서 그 단어 연상에 관한 거짓말 탐지를 써서 법정에서 사용하면 어떠냐 하고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미국 현재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이론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배경하는 게 루리아라는 러시아 학자인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실제 이 사람은 과거 이완 세체노프니 뭐 번스타인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또 루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의 학자들하고 많은 교류를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의 정신적인 유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정신적인 그 감정을 측정을 했습니다. 손에다가 이제 그 GSR 비슷하게 접촉을 시켜서 움직이는 거, 그 반응을 보고서 했는데 이 사람도 아까 문스타버그 같은 건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사람은 루리아는 거짓말 탐지기의 실제 장비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불우하게도 그 당시 구러시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거짓말 탐지기가 미국에서 확장이 되니까 극히 자본주의적이다 해서 검사를 꺼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검사가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방향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됐습니다. 미국은 아까 문스타버그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상업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 1923년도에 이 프라이어 판례가 사건이 나면서 프라이어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상식에도 들어갑니다. 프라이어 판례는 폴리그래프의 효시 판례가 되면서도 대표적인 그 과학 수사의 증거물의 효시 판례입니다. 굉장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제약회사인 더버트 판례가 생기긴 하지만서도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프라이어 판례는, 프라이어라는 사건은 간단히 얘기하면 10대 후반 흑인이 백인 여교사를 강간 살인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용의자로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FBI에.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 당시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를 했는데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폴리그래프를 변호사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길타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했는데, 연방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폴리그래프라 하면
유관 학자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널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923년 당시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프라이 판례입니다. 나중에 더버트 판례가 이제 좀 생기는데, 더버트 판례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더버트 판례 쪽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습니다. 다른 과학적인 증거. 더버트 판례는 뭐냐면, 제약회사의 임산부가 그 약을 제약회사 입덧 방지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사산하거나 죽거나 기형아가 나오니까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그 어떤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런 판단의 기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프라이 판례를 약간 미국에서 배제합니다. 왜? 프라이 판례를 하면 과학적인 발전을 많이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을 어떻게 하냐, 약간 프라이 판례보다는 느긋하게 하면서 그거를 판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결국은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더버트 판례 쪽을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저 판례 이후 미국은 상당히 거짓말 탐지기가 급삭합니다. 그걸 아주 상업적으로 장비적으로 만든 사람이 유명 폴리그래프의 아버지라고 하는 킬러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후 너무 발전해갖고 하도 많이 해갖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에 의해서 제시한 거에서 반거짓말 탐지 금지법까지 나와요. 너무 하니까. 그러면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건 근데 프로파일링도 역사도 같이 되는데, 미국이 1970년대에 상당히 그 사회가 혼란하고 그 월남전 이런 거에서 번화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짓말 탐지기를 1920년대 많이 하다가 남발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생겼습니다. FBI에서. 그 당시 후보국장이 몇 번 틀리니까 에이 이거 왜 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후보의 권한은 엄청나게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쑥 들어가고 그게 오히려 외부 쪽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이 1970년대 이후에 소위 연쇄범죄 나오고 희귀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미국이 정책적으로, 야 그러면 국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하고 유명한 수사관들이 만든 어떤 그 기술들을, 노하우들을 집약한 거, DBAS하고, 그래서 소위 프로파일러는 기법을 해서 같이 이제 그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재반 시설이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전과적으로나. 근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 관계가 안 돼 있고. 근데 그게 그 당시 70년대 이후 되면서 미국이 컴퓨터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현재 서울에 있는 것 저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쪽으로 쓰는데 이거는 스톨팅 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거짓말 탐지기 역사는 미국의 스톨팅 회사하고 라파이 회사 두 회사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많은 버전과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고, 이건 수동식인데, 수동식이면서 근데 저는 가끔 중요 사건은 두 개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로도 한번 하고 컴퓨터식으로도 하고. 근데 초기 버전은 밑에 GSR이 좀 약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는 전 모델은 거의 킬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아주 극대서 상당히 굉장한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기는 리드입니다. 조선 라이프지까지 나왔는데, 리드라는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터넷 신문에. 이 사람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시카고 쪽, 내가 아까 CSI 하는데 제가 작년에 플로리다주 CSI 비치 폴리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쪽 플로리다주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가봤는데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 내가 검사도 자기도 오래 했고 나도 오래 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는 말이 한마디가 뭐냐면, 뭐 영어를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근데 통역을 해주면서 하는데, 당신은 자백률이 얼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문용에 가깝습니다. 자백을 받고. 우리나라는 감정 요소, 일본은 철저한 감정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거짓말 탐지기 법정으로도 한 80% 가까이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혼합적이에요. 자유심증주의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판사 검사님이 결정하거나 그 권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보니까 자백률, 그걸 가서 직접 목격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야구팀은
꼭 홈런으로만 이기냐.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백을 하다 보면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는 실제 어디 가서 자랑하면 어떤 잡는 것보다는 아까 뭐 거짓말하고 싸우는 사람, 뭐 거짓말을 범인을 잡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사람 찾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리드 기법이 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기법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킬러나 이런 분들은 진술로 해서 그걸 점수를 매깁니다. 보통 컷오프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 중에서 뭐 플러스 3점 토탈 3차트 이상 뽑아서 토탈 3점 이상이면 진실, 마이너스 3 이하는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간은 판단물로 판단하는데 이 양반은 이 리드 박사는 그 사람이 검사하는 중에 차트도 하지만 중간에 뭐 손을 움직이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행동인 것도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같은 검사관끼리 또 비판을 합니다. 행동 징후는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때만 해도 좀 뇌에 관한 이런 문제가 아직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사람은 행동 징후에서 점수를 매겼고 그래서 나중에 비판을 하니까 다른 학자들은 이제 다른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은 그 차트에 충실했고 나중에 행동 징후를 폴 에크만은 근데 그 행동 자체만 또 점수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팍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얼굴에다 가중치를 둬서 수익군 불수익군에서 가중치를 둬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서 이제 또 거짓말 탐지의 방법이 좀 다르게 이제 분류됩니다. 이거를 이 백스타 검사 기법하고 유타 검사 기법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경찰에서는 유타 기법을 다 쓰고 검찰은 백스타 검사 기법을 씁니다. 서울청인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씁니다. 검사 기법을 2개 다 쓰는데 차이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랄까 질문의 숫자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저 백스타라는 분은 근데 그 버클리 경찰국에서 검사관을 오래 하신 분인데 박사고 나중에 심리학도 전공한 분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연구 열의가 무지개 센 분이에요. 막 식물에도 검사해갖고 비판도 받는 면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 보면 뒤에 보면 행운목이 있을 겁니다. 행운목을 이용을 해서 저게 행운목일 거예요. 뭐 식물에게도 뭐 감정이 있지 않냐 해서 뭐 해서 여러 논란도 빚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거짓말 탐지기 처음 할 때 여기 앞에 보니까 우연의 일치 고무나무가 있던데 들어올 때 고무나무에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아까 GSR을 한번 해봤어요. 반응이 나옵니다. GSR이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 아까 식물하게 할 때 식물은 직선으로 나오더라고. 몰라 그게 어떤 감정의 표현인지 소위 그 식물의 물에 대한 어떤 농도의 차이가 간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더 검토할 문제인데 아무튼 저 백스타라는 분은 굉장한 효과고 기존 거짓말 탐지를 굉장히 정형화했어요. 검사 기법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저분은 크게 근데 백스타 검사법은 2가지가 있으면 3가지가 있는데 보통 쓰는 건 2가지인데 뭐 백스타 스카이 검사 기법. 그렇지 않으면 백스타 유페이스. 제가 쓰는 거는 백스타 유페이스라는 걸 주로 씁니다. 유타 검사 기법은 만든 원인은 정부 용역을 받아서 유타 주립대학 심리학과인 라스킨 박사하고 그 제자인 커처 박사가 연구한 겁니다. 연구한 거는 이유는 이걸 컴퓨터라이저화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최초로 전통적인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커처 박사한테 이제 좀 공부를 좀 배웠습니다. 자, 질문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깊이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질문은 간단해 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다만 이제 정형적인 걸 소위 노말이냐 에보노말 이렇게 일상적인 질문하면서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는 걸 해서 순서만 약간 바꿔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실제 검사하면 머리 좋은 분들은 금방 암기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왜 나올까요? 나는 여러 뇌 이론도 이쪽도 나오고 그러지만 도덕이 제발이 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유타 검사 기법입니다. 굉장히 인권옹호적입니다. 11개로 이루어졌고 빨갛고 파란 거는 구역을 나눠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적성 검사도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각 구역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패딩을 씁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하면 난 좋은 평가를 받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좋은 거 잘못 찍다 보면 다른 거 찍고 이상해져 버려. 뒤죽박죽 돼 버린다고. POT 검사는 아까 얘기한 그 고튼이나 단어 연상 검사법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한 본 검사하기 전에 예비 검사용으로 씁니다. 자극 검사라는 거는 근데 스팀 검사라는 스티뮬레이션의 앞에 스팀 검사라는 얘기도 쓰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스팀 검사입니다. 뭐 숫자를 1, 2, 3, 4, 5번까지 할 수도 있고 뭐 7번까지 할 수도 있고 뭐 라인업 하는 거 같은 거 있죠. 단어. 그게 근데 영국 같은 데는 게 규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보면 이렇게 이게 뭐 계단 이게 28가지, 25인데 학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검사관마다 25가지에서 28가지인데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계단 모양이다, 딥브레스 이렇게 호흡이 멈춰진다 이런 게 있고 간단합니다. 이거 뭐 올라가고 바로 GSR 이런 이 GSR 반응이고 여기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요거는 심장 반응 이렇게 보면서 예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소위 노운 테스트나 언노운 테스트 내가 아냐 모르냐로 이제 따집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에는 그 질문하는 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단순한 건 아니에요. 기본 이론은 있습니다. 질문 구성을 할 때 간단한 얘기를 하더라도 단일 주제다. 이런 그 싱글 이슈다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자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당신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당신의 말이 욕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용어 선택이 잘하고 여성인 경우도 약간 주의할 경우가 있어요. 남성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여성인 경우는 40대 여성 있으면 아줌마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호칭을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것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직장 여성인 소위 캐리어우먼 같은 경우는 이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주 순수한 가정주부인 경우는 자기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질문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라스킨 박사라고 2008년도에 부산에 세미나를 쓰고 왔을 때 특강하신 겁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구성할 때는 자아 관여도라는 거를 고려하고 각성된 질문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아 관여도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하고 같습니다. 내가 물건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을 할 걸 생각할 때 어머니 선물을 하는데 어머니 하냐 같은 물건이라도 어머니 하냐 또 누구죠? 내 여자친구한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선택에 할 수 있는 거 그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걸 각성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자, 뇌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노벨상인 에델만이 7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에델만하고 이네스를 비교해서 설명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의식에 생기고 전달하고 방법을 만드는 거를 이론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 같은 의식의 발현이나 이걸 설명하는데 에델만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패턴적으로. 근데 이나스는 세포 지금 분자 생물학이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의 시작으로부터 세포가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무슨 조직 기관? 이 기관을 움직이는 뇌입니다. 세포 단계. 그러니까 아주 미세 분유부터 시작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둘이 보완돼서 이 사람 두 분을 연구하면 의식에 관해서 습과 나무를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얘기합니까? 운동과 언어 자체는 패턴화됐고 또 유명한 이모션이란 단어 자체가 어원이 그럽니다. 이라는 자체가 적도어로 아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션이니까 행동이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금방 비고츠키는 요절한 그 러시아 유명한 학자인데 언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성에 관한 얘기하는데 저것도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왜?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언어라는 건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건 어느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거기서 본연의 그 의미를 찾아서 언어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비고츠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거짓말 탐지기 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거짓말 바라는 거는 내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거짓말 발각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인지
단순히 이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심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가 여러 종류가 계속 나와 있고 굉장한 그 정확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뇌기억 반응 탐지, 소위 여러분들 아는 P300, 그 다음에 MRI,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석학인 조장희 박사가 개발한 PT, 그 다음에 러시아나 유럽에 쓰이는 소위 요즘에 쓰고 있는 작년부터 우리 서울청에도 하고 있는데 바이브라이 이미지라는 거고 소위 어떤 행동과 패턴, 생체 에너지 개념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이브라 이미지를 보이고 일반 보통 사람입니다. 저기 뒤에 좌측에 있는 외부 바이브라 이미지는 사람이 신경, 와우 신경, 전정기관을 두드리면 거기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미세하게 떨리는데 이 기술이 2000년 전에는 잘 안 되는데 왜? 시각, 영상 기술이 발달이 안 되는데 영상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자체를 프레임을 길게 30초씩 잡아서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출된 거를 나타내는데 저기 초록색인 경우인데 색깔과 어떤 크기 이런 걸 주파수하고 진동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사람은 초조한 거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거짓에 관한 거를 제가 연구하는 거,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하는 점은 나는 정서를 하나 판단하는 툴, 측정하는 개념을 연구합니다. 이 방법은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는 소위 정량 분석만, 정성 분석만, 전체적인 아우터라인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지방경찰청 이쪽에 와서 이걸 정량 분석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알고리즘을. 이 하단 쪽은 살인 피의자입니다. 외부 시각적으로 봐도 상당히 표시가 납니다. 좌측에 있는 아우라,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살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입니다. 우측에는 봐도 상당히 그 생체 에너지 자체가 신경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린이를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소위 그 ADHD, 그 주의 산만 결핍증 걸리는 애들, 어린애를 찍으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일반 애들은 이게 안 나오는데 분산되어 있어갖고. 자, 뇌과학자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도 말할 게 없으니까 전전두엽,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기본 핵심은 뭐냐면 예측과 억제입니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거를 때릴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건 뭡니까? 소위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죠. 파킨슨, 특히 파킨슨 병이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툴 기존에 있는 생리 검사나 이런 거는 이런 예측 억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걸 이걸 당연히 해야 될 걸 억제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분산되는 걸 그런 현상을 검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모두의 프로이드를 얘기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그 사람이 아직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최신 이론, 최신 과학은 앨런 홉스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자체는 그 당시에는 뇌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목 정도, 바로 위에 손의 정도. 이반 파브로프도 그 실험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침에 관한 얘기는 손의 영향이 많을 거다. 그게 속속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프로이드 시대 때도 뇌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앨런 홉스가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가 꿈을 실현하는 데는 50% 맞았으나 100%는 틀렸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을 가리키게 했다고, 손끝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과학은 제가 생각에 전지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폴그래프,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에 따르는 반응을 추론할 따릅니다. 고맙습니다.